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정말 수많은 전쟁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뭐 용맹한 전사도 있었고 정말 멋진 전략들 그리고 강력했던 무기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사실요 저희 뭐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본의 아니게 자꾸 두 분에 있어서 승패를 저희가 두 분도 아니고 혼자서 그러세요. 혼자서 자꾸 그래요. 내가 졌어. 방송 전에 계속 박사님 오늘은 또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안 말이 쏙 들어가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했죠. 아, 그러니까 확실히 기자님이 센 거다. 아, 무기 같은 건가요? 오늘? 맞죠. 정답. 아니 웃으셔도 돼요. 비장하세요. 전쟁사의 판도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바꿔버린 무기들. 네, 오늘은 이제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예 이렇게 된 이상 네. 아주 옛날로 가는 거 어떨까요? 와, 진짜 멀었어요. 느껴졌죠? 아니, 근데 무기라고 하면 인류의 무기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동여맨 돌. 오, 예. 그래서 손에 이렇게 쥐고 다니던. 맞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근데 그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정말 상상치 못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활. 활 하면 떠오르는 또 대사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활이 왜요? 혹시 구석기 시대 뭐 이런 영화 보면 맨날 이따만한 몽둥이 들고 네. 막 맞아요. 공룡 심지어는 막 공룡하고도 싸우고 네. 맨날 물소랑 들소랑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게 사실 고기가 많아도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도 걔들하고 싸우고 싶겠냐고요. 왜 그런 거 사냥하냐면 자연의 섭리에서 작은 동물은 빨라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활이 나오니까 스피드 무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 안 하고 가볍게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자나 애들도 잡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물고기도 활로 써서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원시 문명으로 갈수록 먹는 데 시간을 다 써요. 심지어 생명을 다 써요. 그런데 활을 같은 걸 하면 작은 동물 잡게 되고 열을 가지게 되니까 시간이 남는 시간이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한 가지 기술이 나오면 연계가 생겨요. 연쇄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몽둥이 들고 원시인들이 싸운다. 네. 그냥 몽둥이 들고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서로 안 싸워요. 서로 다치니까. 근데 활을 만들면 쉽게 말해서 나무 위에서 저격할 수 있어요. 그치. 전술이 나와요. 전술이 나오면 리더가 나오고 연쇄 작용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던 게임에서 보면은 활 잘 쏘는 캐릭터가 나중에 멀티샷을 쏴요. 세 발씩 걸어서 이렇게 쏘면 옆으로 쫙 퍼지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람이 무한한 자극을 줘서 이게 사회와 인간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류 역사를 바꾼 최고의 무기가 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거리 그럴 무기. 수 있는 게 맞아요. 원거리. 왜냐면 그전에는 다 이렇게 앞에서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활이 생기면서 내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하고 비슷한 시대였구나. 굉장히 불행한 무기네. 잘못 뽑아주네. 근데요, 저희 네네. 녹화 시작하고 이제서야 이상 기자님 입을 뗐거든요. 저희가 집중을 안 하고 저희 이상 기자님 뭐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뭐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에이. 오늘 무기 특집인데요. 에이.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냥 기술이 나중에는 전투 기술로 직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활 전에 투척 무기는 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무기거든요. 던지면 아무것도 코앞에 가서까지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활 같은 긴 걸 갖다가 이렇게 걸어서 던지는. 예, 걸어서 던지는 네. 이런 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성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진 종족하고 안 가진 종족도 전투력의 차이가 컸거든요. 그렇죠. 근데 활이 나오는 부터는 더 커지죠.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무기였다는 사실이 이제 1980년대에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냉동인간 외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지대 알프스 빙하지대에서 꽁꽁언 그야말로 냉동인간이 발견된 거죠. 냉동인간.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약 5,300여 년 전에 뼈와 피부를 아주 고스란히 잘 간직한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현재 인류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보니까 또 활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때도 역시 활이 대단히 결정적인 전투 무기였구나. 그런 게 입증이 됐죠. 여기 아퍼라고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같네요. 여기. 외치가 키가 159인데 저 정도면 당신은 거인족이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중세 때까지도 1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도 어깨에 맞은 화살 하나로 죽잖아요. 팔이 그 정도로 힘이 있나?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맞아도 그 남자 주인공들이 멋있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화살 정도는 모든 사극에서 주인공은 맞으면 막 뽑아요. 네, 뽑아요 근데 이렇게. 화살이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사냥하는 분 말을 들으면 곰이나 이런 건 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제 늑대나 사슴, 사람하고 비슷한 총의 화살의 차이는 현장에서 죽느냐 좀 있다 죽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은 현장에서 죽고 활은 조금 나중에. 예, 그러니까 화살은 그게 좀 귀찮긴 하죠. 맞으면 놀라서 뛰는데 피를 많이 결국은 흘리죠. 죽는다는 거예요. 과다출혈이. 예, 그래서 활이 생각보다 살상력이 강해요. 그럼 지금 현재 전분께서는 어디에 그러면? 박물관에 계시죠? 이탈리아의 사우스 타이를 고고학 박물관의 특수 냉동고에 있습니다.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어요. 약간 냉동이기 때문에 저 사람 유전자, DNA, 몸에 있던 세균, 유전 질환까지 다 밝혀져가지고 우와. 아마 세계 의학사상뿐만이 아니라 인류사 역사에 박물관 하나급의 기세예요, 진짜. 그러네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저는요, 이 활 하면은 말 타면서 이렇게 활 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벽화 같은 거 보면은 뒤돌아 쏘기 하죠. 네, 항상 이렇게 말과 활이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정말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활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군기병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기병 전술이 나오지. 만약 몽고군이 활이 없이 이것만 했으면 그냥 몽고 초원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원거리 공격 무기와 스피드가 결합된 그야말로 당시에는 전차 같은 역할이었죠. 일단 뭐 몽골적 이전에 우리나라 고구려도 활이잖아요. 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말 타고 가면서 관역들 탁탁 쏘는 게 네. 있는데 그게 조선 시대 과거 볼 때 그거를 관역이나 쏘는 법하고 똑같아요. 그 오래전부터. 네, 근데 이제 그 왜 중요하냐면 말 타고 가다 앞으로 쏘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 쏘거든요. 이거 파르테안 사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징기스칸 얘기할 때도 했지만 도망가는 척 망구다이 하다가 돌아서서 쏘는 건데 이 돌아서서 쏘는 사격을 유럽은 못했어요.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이 하는데 돌이켜서 쏘면은 이 각도가 훨씬 좋아요. 앞에는 말에 걸리잖아요. 네. 말머리에 걸리는데 뒤로 돌리면 이 각이 전부 열리거든요. 네. 고구려 무용청 벽화에도 나오지만 달리면서 뒤로 돌아 쏘죠. 네. 그리고 이동하면서 쏘는 게 힘들어요. 정지해서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가 더 힘들죠. 아마 그쵸. 상대가 움직일 때보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제 사격하는 게 과거 시험에도 나오는데 고구려 때부터 그게 나와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중심 잡기 어렵잖아요. 제주도 가면 한 번씩 타보잖아요. 맞아요. 저 타봤어요. 근데 빨리 뛸 때 말고 천천히 뛸 때도요. 정말 몸이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잡고서는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상태로 그러니까. 뒤로 돌아 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던 거죠. 다른 나라 군대들이 보면 그냥 그건 기마민족의 신기죠. 3세기나 4세기부터 네. 등자라고 네. 했죠. 발 거는 그 등자가 나오면서부터 훨씬 더 안정적인 그 기사라고 하죠. 말 위에서 활 쏘는 방법. 네. 그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아는 그러면 그 기사가 발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대륙은 어떤 게 유럽 발달하나요? 같은 경우에는 기병을 주로 충격 용도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기병들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말한테도 이제 갑옷을 갑옷을 쓰죠. 쓰죠. 그래서 그다음에 긴 창을 가지고 완전히 그 어떤 충격 효과를 썼죠. 그러니까 전열 보병이라고 하죠. 그걸 뚫고 들어가는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럼 유럽에서는 활은 어떻게 썼나요? 보통 이제 보병들이 많이 썼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영국의 롱보우죠. 롱보우. 예. 네. 서양 사람들이 말 기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 때문인데 길어서. 예,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활이 길어서 활이 보병 무기가 돼요. 롱보우는. 외국의 유럽의 궁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걸 꺾어서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거를 보면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거리가 긴 게 한 번 꺾은 다음에 말리고 다시 이걸 거꾸로 꺾어서 만든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몽고나 우리 같은 사람과 소위 복합궁이라고 이렇게 훨씬 힘이 세고 짧잖아요. 훨씬 힘이 세니까 말에서 쏠 수가 있는. 일본 활도 저런 장궁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은 말 타고 쏘긴 쐈어요. 근데 일단 불편하고 그렇죠. 하고 쏘는데 이게 저게 활이 커지면요
많이 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살이 길어져요. 화살이 길어지면 무겁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멀리 안 나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 화살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다고. 작은 화살을 너무 무서워해요. 애기살. 예. 그래서 그거 흉내에다가 일본 사무라이들 영화 보면 화살 날라고 막 쳐내잖아. 치잖아요. 화살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 느리고 다 보여요. 걔네들이 쓰니까 또 죽붕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요 오면서. 그래서 그거 처음에 이렇게 맞다가 많이 맞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애기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배렸다고. 대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대롱을 탁 놓으니까 정면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발사에 실패했구나. 근데 이제 머리에 맞는 거죠. 엄청 빠르다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안 보이고. 그 제일 무서워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활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전술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 정말 많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는데 진짜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 옛날은 모르지만 총 아닌가요? 이제 화약 무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사 계급이 몰락을 하게 되죠. 기병이 총한테 처음에는 진짜 악마의 무기였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병도 총을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기병이 쓰는 총을 고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권총으로 번역하는 피스톨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피스톨에서 나중에는 좀 기병이 쓰는 짧은 소총 우리가 카빈이라고 그러죠. 카빈 총. 카빈이 이제 그 카발리가 쓰는 총에서 카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카빈을 쓰는 기병을 우리가 나폴레옹이 쓸 때는 용기병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한마디로 드라군. 드라군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드라군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화승총 같은 경우에는 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른바 이제 플린틀락서 탁 때려가지고 화약을 폭발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싯돌식. 네. 그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짧은 권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권총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10m 이상에서는 명중을 기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방팔방으로 튀는. 그렇죠. 더군다나 안에 강선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분 과시형도 좀 있었고 그래서 권총 찬 사람은 장교잖아요. 이때부터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권총이 안 맞으니까 네. 어떤 전술이 나왔냐면 그때는 단발총이니까 권총 두 자루를 이제 말 한 자에 꽂고 가는데 쏘지 말라는 거예요. 쏘지 말고 그냥 상대방 기병을 만나면 달려가서 상대방 갑옷에다가 대려는 거예요. 쏘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백발백중일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전투를 포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쏴서 빗나가지 말고 차라리 가까이 가서 권총을 몸에다 대라. 이렇게. 그럼 혹시 그 권총을 찬 기사와 아직까지 권총을 차지 못한 기사가 싸움을 붙은 경우도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면 그건 정말로 무기의 발달의 그쵸. 승리 아닌가요? 그게 이제 클로시너 전투라는 건데 네. 무기 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권총이 나오니까 네. 기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사들이 보면 이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힘들잖아요. 이거 잔인하고 그러니까 얘들 칼을 집어던지고 이게 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안 맞고 해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굉장히 전술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달리면서 장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화약 이렇게 놓고 아까 말씀드린 방아쇠는 좀 개량했지만 그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별 게 다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렬이 앞에 탁 가서 돌격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서서 권총을 빵 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쭉 빠져요. 좌회전해서 뒤로 돌아가요. 그럼 그 뒷열이 나와서 또 빵 쏘고 옆으로 돌아가는 그게 거예요. 그 라인전의 시작이군요. 이렇게 서가지고 다 같이 바바방 쏘고. 아니 보병은 그냥 이렇게 하면 쉬운데 기병은 말 타고 가서 쏘고 옆으로 가서 뒤로 그러려면 돌아가서 왜 기병해요? 기병들은 어쨌든 기사가 이게 귀족 계급이라서 말 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아, 이건 좋은데 이게 백병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네. 자기들도 이거 연습해야 되고 권총 나오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피스톨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17세기 이때는 권총은 형편없이 피스톨이 안 맞는데도 그 어려운 말 기동을 하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벌어진 게 클루시노 전투인데 러시아하고 스웨덴 연합군하고 폴란드 기병하고 붙었어요. 이 폴란드가 또 전에 전차에도 돌격하는 얘기했지만 기병하면 또 폴란드의 자존심인데 얘들이 좀 가난해서 아직 총이 없었어요. 네. 붙었는데 러시아 스웨덴군이 그 어려운 기동을 하는 말 탁탁 오더니 딱 서서 빵 쏘고 옆으로 쭉 빠지고 뒷열이 와서 빵 쏘고 폴란드 애들은 저게 뭐 하는지 하나도 안 맞고 전쟁터에서 쏘고 측면을 드러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 미쳤나고 칼을 뽑고 옆으로 돌아가는 애들을 가서 치기 시작했대요. 그 얘들은 땅 쓰고 가는 게 원래 이게 원래 룰이야 하고 가는데 아 정말 코미디처럼 전멸. 그러네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피스톨을 사용하면서 검에 대한 수련을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가 또 생겼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그 실험을 해봤더니 9m 앞에 가서 쏴야 맞는답니다. 근데 9m도 서서 쏘서 테스트한 거고 말 위에서 그쵸. 지금 빵빵하면 말들이 또 가만히 있냐고요. 그리고 상대 기병이 달려오면 9m 앞이라고 하면 똑딱하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대구 쏘기 전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칼 연습하기 싫다고 신무기 믿고 이러다가 대참패를 했던 게 클루시너 전투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팩트가 뭐냐면 우리가 뭐 캐리비안 해적 보면 이렇게 권총으로 뭐 기가 막히게 맞히고 뭐 삼총 사용하고 권총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조준해서 맞춘다는 게 어디로 예, 튈지 모르기 그렇지. 때문에 긴 총도 잘 안 맞는데 짧은 총이 맞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인지 조금 궁금한데 세종시대에 이미 권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세총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기가 막혔죠. 세종이 그때는 사실 한국은 총을 못 만들고 이제 포인데 화포를 개발하다가 세종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야 화포를 작게 만들어서 말에서도 쏘면 어떻겠느냐. 야 역시 이게 정말 세종이죠. 총의 아이디어인데 네. 이제 이 만드는 분들이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별로 생각 안 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작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세총통이에요. 저거예요? 네, 한 되게 요만 귀엽게. 근데 진짜 새총 같네요. 저번에 한번 말씀 채탐자라고 강변 건너가는 조선의 비밀 특수부대 그, 있었다고 예. 그랬죠. 특수부대가 작은 무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부대용으로 만든 저게 또 특수부대 소총 같은 거예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총알이 들어있다는 느낌보다는 화살촉이 들어있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화살을 꽂아서 한 발을 쏘거나 낙탄을 쏘는데 저게 문제는 손잡이가 없어요. 작게 만드니까. 네. 그래서 집게가 쇠 집게를 만들어 갖고 아 저게 손잡이가 아니라 집게로 잡은 예. 모습이군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집게로 잡아서 발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쥐면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아. 근데 아니 그럼 집게 말고 그냥 손잡이를 달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손잡이를 달면은 총이 너무 작아서 손잡이를 너무 작게 달아야 돼요. 그럼 반동을 못 이기고 부러져요. 근데 저거를 쏘려면 생각이 말 타고 가다가 이거를 꺼내서 부싯돌로 쳐서 불을 붙여서 집게로 이렇게 여러 거 조준하고 쏴야 되니까 그냥 활 쏘는 게 낫지. 배보다 배꼽이 더 그러니까 활 큰데요? 쏘는 게. 그러니까 말 위에서 화살총의 심지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방아쇠 기구나 격발 기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부싯돌식, 나중에 뇌관식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됩니다. 총이라는 것 자체가 장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 길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귀족들의 혹은 지휘관들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권총이 쓰였죠. 근데 지금도 현재도 또 고급 지휘관들의 어떤 상징과도 같죠. 권총은. 그래서 보면 그 무기가 사실은 큰 화기들이 훨씬 더 비싸야 정상인데 네. 암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권총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블랙 마켓이 아니라 그냥 마켓에서도 권총이 비싸. 그러니까 권총이 사실은 훨씬 더 무기의 입장에서는 약한 쪽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권총은 특히 미국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수요가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총기 마켓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총기 회사가 미국에 다 달라붙어요. 권총에 정말 크게 기여한 게 영화 산업인 것 같아요. 007. 예, 그쵸. 그거 없었으면 영화의 3분의 1은 없어졌죠. 007이 갖고 나온 게 발터 PPK였거든요. 네. 이게 원래 나치 무기예요. 나치 무기에서 그랬는데 영화에서 히트를 치니까 유럽이나 총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주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태리에서 베레타라는 권총이 있는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총이었는데 사실 베레타 저 어렸을 예, 때는 베레타가 최고였어요. 이게 리썰 웨폰하고 다이하드에서 나오면서 이야 딱 그 시기구나. 어마어마한 히트를 칩니다 이 권총이. 그다음에 또 서부 영화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60년대 네. 카우보이들이 쓰던 이 권총이 또 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요. 콜트군요, 콜트. 영원한 스테디셀러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권총. 그거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콜트 베레타 2개. 그래도 어쨌든 가장 멋있는 디자인은 독일군의 루거. 이렇게 당기는 거. 예.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독일군 장교를 잡으면 권총부터 뺏어요. 그거 멋있으니까. 이거 집에 가져가야겠다.
서로 뭐 쟁탈전을 벌여요. 이 남자들의 총 얘기는 그만해야 돼. 이거 오늘 밤을 샐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근대 무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인물 탐구를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 네. 이 인물 탐구에서 오늘의 인물은 중세 무기 전문가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대본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전문가인데 다른 데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기 전문가로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 인물 탐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수많은 명작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당대 최고 무기 전문가가 된 사연은 모나리자, 아니 철학자, 미술, 예술가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무기 전문가라니.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하실 것 같은 저 얼굴을 갖고 무기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천문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성 성벽 쌓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유럽의 어떤 건축가나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네. 모두 무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국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 같은 거 낼 때 무기 전문가 이렇게 항상 써놔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되니까 그랬던 건가요? 그 시대는 일종의 지금처럼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블루 오션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맨 이러면 만능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고 인력 관련 사업들을 막 해요. 다빈치 같은 경우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네네. 다음 중 다빈치의 직업이 아닌 것은 건축가, 당연히 하겠지. 요리사, 당연히 맞을 거야. 보디빌더, 지도 제작자, 그건 할 것 같아. 축제 기획자, 의상 디자이너, 천문학자, 검객. 아닌 것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디빌더랑 검객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근데 그거는 퀴즈기 때문에 분명히 맞을 것 같고 저는 의상 디자인이요. 의상 디자이너. 100% 했어. 의상 디자인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디자인해서 선물해주고 막 그랬어. 그러면 다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분이 검술이랄까요? 이게 정말 칼을 정말 잘 썼어요. 근데 보디빌더도 했다고요? 검술도 당대 인류 검객이었고 다빈치 그림 유명한 거 있죠. 디자인 스케치 중에 팔 벌리고 있고 사람 이렇게. 네. 저분이 몸이 좋잖아요. 자기예요? 저 얼굴이 자기 자아상이라는 소리 유력해요. 다빈치를 우리는 그 수염난 얼굴만 봐서 네. 맞아요. 되게 점잖게 생긴 줄 아는데 젊었을 때 보면 딱 장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얼굴하고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보디빌더도 했고 운동도 다 잘하고. 뭐 진짜 모든 걸 다 잘했네요. 사람 동물 해부하는데 네.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셔. 다빈치가 그때 인체 그림 조각하기 위해서 인체 해부했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양반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해부해서 근육 조직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대더라. 그거를 조사해서 동맥이랑 혈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비교해서 썼는데 우와. 현대 의사가 봐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빈치 같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10명 있었으면 지금쯤 우리는 화성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혀 안 그래요. 왜요? 예, 다빈치가 아까 무기 제작했던 건 취직을 해야 되니까 네. 당시 이태리가 막 전쟁 중이고 나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주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이제 무기예요. 무기지. 예, 그래서 이제 막 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취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기 종류가 한 20개가 넘고 근데 이게 다빈치가 취미생활이 뭐냐면 온갖 거에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평생에 만들어 놓은 게 한 20개밖에 없어요. 죽을 때 쓴 노트를 보면 내가 이룬 게 뭐냐, 이룬 게 뭐냐, 이룬 게 스케치는 5,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 뇌혈관까지 연구했는데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약간 산만증이 있어요. 그래서 레오 10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티칸 그 지금 성베드로 성당 할 때 미켈란젤로, 라팔로 다 불러서 다빈치는 무슨 그림을 하나 부탁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보통 그림 그리려면 이제 스케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빈치는 그림 완성한 다음에 그 그림 보존하려고 바른 보존액 그거 연구를 시작을 하더래요. 와. 대박. 그래서 그 레오 10세가 그 메디치 가문의 레오 10세가 다빈치한테 이런 평을 남겼어요. 저 사람은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고 난 뒤에 할 일을 생각을 하니 평생에 아무것도 못 이룰 거다.
근데 뭐 어찌됐든 다빈치가 무려 20가지 이상의 그 무기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다빈치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게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자기소개서 중에 몇 가지를 좀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인은 지극히 편리하고 운반이 용이한 각종 박격포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전하고 파괴될 수 없는 철갑 전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필요할 경우 대포, 박격포, 경화포를 만들 것입니다. 본인은 공방에 지극히 효과적인 각종 기계들, 최대의 거포, 화약에 저항할 수 있는 선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으면 현대전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실제 만들려고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 다 만들 수 있어. 개발비만 있으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투자해. 그때 당시에 만약에 투자를 받았으면 그 설계도에 따르면 그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빈치 설계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낙하산도 만들거든요. 연구 네. 설계도가 있는데 다빈치가 그 보면은 공기 역학이라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수치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야 총 벌리고 우리 만화에 보면 보자기 들고 뛰어내리자 그런 거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하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공기 이론까지 계산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만들었더니 낙하가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있는 재료, 지금같이 나일론천도 없고 하니까 당시에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들면 크기가 이 방 전체 방만 해요. 그거를 낙하를 하려면 C-130 수송기에 싣고 올라가서 낙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론은 맞는데 현실화가 안 돼요. 근데 아까 그 표현하고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전에 보존액부터 개발하는 다빈치의 이게 그래 내가 이 설계가 맞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게 개발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만큼은 오버 테크놀로지. 그 다빈치 10명이 한꺼번에 있었어야 되네 그 시대에. 근데 아까 듣다 보니까 직업 중에 요리사도 있었거든요.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그럼요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다빈치 발명품이에요. 그 면이요? 예, 그전에는 그런 얇은 면이 아니라 파스타 두꺼운 거. 파스타 종류 중에 스파게티 면. 얇은 그게 면. 파스타인데 그걸 스파게티로 가늘게 뽑아내서 그 면팔 뽑는 기계도 다빈치가 만들었대요. 스파게티 말아먹는 포크, 냅킨, 포도주병에 코르크 막에 따는 네. 거 이런 거 다 다빈치가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 특허권이 있었으면 다빈치는 대박.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네요. 아까 좀 말을 정정해야겠는데 만든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에서 쓰는 뭐 마늘 다지는 기계 그걸 레오나르라고 그런대요. 다빈치 발명품이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계 만드느라고 식당은 망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잘못 타고 났네. 근데 특허권이 있은 다음에 태어났었으면 대박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너무 넘쳐요. 디카프리오 아니에요. 다빈치예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쉽네. 근데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기 특집이거든요. 이 무기 특집을 위해서 이상한 기자님의 좀 히든 카드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가장 크게 자아내는 무기가 뭔가 한번 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나치의 비밀 무기들. 예, 대단히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치가 이런 비밀 무기들을 만들었을까? 네.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그런 걸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나치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좀 들은 것 같거든요. 나치가 개발을 해서 실전에 최초로 투입한 무기가 꽤 여럿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X4라고. 미사일. 예, 이게 뭐냐면 제공권이 연합군한테 넘어가서 맨날 폭격에 시달리니까 연합군 폭격기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연합군 폭격기를 떨어뜨리러 요격을 나서면 호위하는 전투기들하고 싸워야 되고 네. 또 폭격기가 뭐 방어 총저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손쉽게 폭격기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개발한 게 세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 X4입니다. 이게 와이어 유선 유도식이에요. 2km에서 4km짜리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쏘면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해서 목표를 전기 신호를 유선으로 네. 조정하군요. 이게 세계 최초로 나왔는데 일단 실전에서 그다지 많이 못 쓰였고 폐기가 됐는데 이걸 또 미국이 가져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개발한 무기가 바로 토우 미사일입니다. 토우 미사일 보면 뒤에 와이어가 달려 있거든요. 와이어가 계속 쫓아가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어떤 총 위에 커다란 무슨 뭐 조준경 같은 게 달려 있는데요. 네. 저 위에 달린 게 뭐냐면 야간 투시용 적외선 서치라이트입니다.
아, 그냥 스코프가 아니었군요. 예. 저게 1944년에 나온 겁니다. 이야, 1945년에 실제 독일군 전차에 얹어서 실전 투입이 됐어요. 이 정도면 그럼 야간 전투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요. 소련군이 저걸 발견하고 나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상하게 빛이 안 나오는 조준경을 갖고 독일군이 싸우고 있는데 야간에 정확하게 날아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당시 독일군 전차병들의 야간 전투 기술이 있었어요. 저 서치라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전차가 마찬가지인데 포 옆에 보면 동축 기관총이라고 있거든요. 네. 앞에 적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동축 기관총을 먼저 탁탁탁 쏴봐요. 그럼 기관총이 적 전차에 맞으면서 불꽃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깐 실루엣이 보여요. 그래서 적 전차 실루엣이 나타나면 그때 포를 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원시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야간 서치라이트가 나오니까 한 400~500m에서는 정확히 적을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일방적으로 쏠 수 있었죠. 근데 당시 이게 아직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실전에 투입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개수가 많지 않구나.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났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대부분. 당시에 적외선 서치라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먼저 이거를 실전에 투입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미국이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도 이런 개념을 연구했는데 얘네들은 벌써 시제품이 나와서 이걸 달았네? 그래서 미국이 또 깜짝 놀라죠. 요 기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죠. 그대로 가죠. 원래 유럽에서는 야간 전투를 안 했어요. 2차 대전까지는. 그러니까 적외선 램프는 단순히 적외선 램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정말 그러네요. 승부는 밤에 결정된다. 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저건 뭔가요? 저거는 이제 4발 제트 폭격기입니다. 이게 AR-234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쌍발이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트 엔진을 4개까지 달죠. 저 당시까지만 해도 폭격기가 제트 전투기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 후반에 히틀러가 무슨 병에 걸리냐면 영국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영국에 대해서 예. 집착을 왜냐하면 많이 했죠. 영국에서 날라온 폭격기한테 베를린. 전투가 폭탄으로 도배가 되니까 그래서 저게 원래 정찰기로 만든 거였어요. 시속이 730km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폭격기로 쓰자고 해서 덜커덕 폭격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빨라서 폭탄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될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이게 폭탄이 떨어지는 속도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저 속도에 맞는 폭탄 조종기가 없었어요. 제대로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속도를 늦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연합군 전투기가 벌떼같이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또 이 기술을 나중에 이제 또 미국에 고대에서 가져가요. 나중에 독일의 과학기술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국과 소련에 끼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 ME-1101이라는 전투기예요. 정말 저게 전투기예요? 예, 지금 보기에는 우습잖아요. 네. 지금 뭐 이게 밑에 지금 커버 같은 게 아직 안 씌어 있는 상태고 시제품 프로토타입이 나온 상태에서 미국한테 노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기체하고 설계도를 가져갔고 우연히 소련군도 이 설계도를 가져가게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이 그 설계도를 가져가서 미국에서 복원시킨 거예요. 똑같이 되겠네. 네. 자, 미국도 이거를 바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고요. 소련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투기를 개발하게 돼서 6.25 전쟁에서 한국 상공에서 둘이 맞부딪히죠. 왼쪽에 있는 게 소련군의 미그 15고요. 독일 거 갖다 베껴가지고 둘이 싸웠구나. 오른쪽이 세이버인데 처음에 서로 놀래요. 어라? 서로 피아를 구별 못해요. 그래서 저 때 보면 별을 크게 들어놓고 미국은 노란색 칠했잖아요. 피아 구별을 하려고. 가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놀래요. 서로. 그렇군요. 야, 정말 소련과 미국이 그 잘났다라고 했던 냉전 시대에 결국은 독일 거 그대로 베꼈구나. 자, 무기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무기만큼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핵무기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핵무기 하면 떠오르는 거 원자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핵무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인류는 핵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핵폭탄이 딱 3발밖에 없었어요. 그중 2발을 쓴 거거든요. 단 그 2발만으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고요. 원래 이 핵폭탄 개발은 1939년부터 시작이 돼요. 맨하튼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에 독일에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우라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벨기에가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이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르웨이를 점령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중원자로 그 시설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독일이 결정을 해버려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2차 대전이 독일이 핵무기 개발 안 하고 끝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당시 독일의 핵무기 개발자 책임자가 누구냐면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독일 과학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태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주 대단히 유력한 인류의 구원자네요. 예, 예.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접근 방법도 조금 잘못됐었지만 일부러 이 사람이 대단히 태업을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세기 신무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격기가 제트 폭격기가 너무 빨라서 못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첨단 기술일수록 그 주변 장비가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일설에는 그분이 태업을 했든 안 했든 독일이 원자폭탄 이론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생산은 못했을 거라는 설이 유력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만들 수 있을 만한 중수나 재료를 만들어낼 공장이 없고 만들었다고 해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날릴 폭격기가 없어요. 미국도 B-29에다 겨우 한 발 실었잖아요. 그것도 개조해가지고. 근데 그런 폭격기를 전혀 독일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원자폭탄 하면 이런 끔찍한 것들인데 여기에 중심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보내죠. 빨리 개발을 해라. 독일이 먼저 개발하기 전에. 근데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자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 진짜 아닌 말로 난 인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자책하는 사람. 특히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가 심했죠, 그런 게. 오펜하이머가 맨하튼 계획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정말 괴로워해요. 난 세계 최고의 살인자가 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수소폭탄 개발은 절대로 반대했다고 그러고 아주 위대한 명언을 남겼죠. 나는 3차 대전은 무슨 무기로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4차 세계대전은 분명히 돌도끼로 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원자폭탄 하면은 저 사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버섯 구름처럼 네. 쫙 퍼지는 너무 그것만 봐도 정말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원자폭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핵무기가 진화를 한다는 거죠. 플루토늄. 예.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원자폭탄이라는 건 뭐냐면 핵 분열 반응이에요. 핵 분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는 거였는데 생각이 하나 더 나가니까 수소폭탄이 나오거든요.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 반응이에요. 수소폭탄의 위력이 쉽게 말해서 원자폭탄은 TNT로 기폭장치를 만들거든요. 수소폭탄은 기폭장치가 원자폭탄이에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원자 핵 융합이 되려면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폭장치가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수소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 하냐면 쉽게 말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600배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방이면 네. 만약에 그게 일본 열도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일본 열도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폭 경쟁을 했을 때 소련에서 인류 최대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차르 본바라고 50메가톤짜리인데 이건 떨어지면 대륙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서로 이제 경쟁을 했다고요. 또 하나 원자폭탄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단히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원자폭탄의 위력을 잘 알았던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협약을 했어요. 분명히 원자탄 기술을 넘겨주기로. 근데 미국이 한번 써보고 나서 이건 궁극의 무기잖아요. 기술 제공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이 열을 받죠. 프랑스도 열을 받고. 근데 2차 중동전 수에즈 분쟁이 났었을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예전의 자존심을 찾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소련이 덜커덕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협박을 해요. 너네 조금만 더 다마스커스로 진격을 하면 너네가 상상도 하지 못할 로켓이 너네 수도 위로 떨어질걸? 이게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프랑스하고 영국이 철수하면서 철치부심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을 총동원하고 맨하탄 계획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을 매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핵 개발에 성공하게 돼요. 핵 확산이 이제 예,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작이 됐죠. 그전에는 인간이 인간을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유럽 사람들은 뭐 이상한 강한 나라만 쳐들어오면 이게 신이 보낸 재앙인가 보다. 징기스칸 이름이 신의 재앙, 신의 재앙. 그건 다시 말하면 인간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저거 나오고부터 이제 신의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멸종시킬 그렇죠. 수 있다.
이게 인류의 사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철학은 이성은 궁극적인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과학은 어떻든 인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바꾼 무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이제 이름에 오르지 못한 무기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만한 무기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 조그만 탱크가 있죠. 네. 원래 저게 뭐냐면 독일군이 마지막에 만든 RC 조종 같은 폭탄이에요. 아까도 나치 신무기, 비밀무기 했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다급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그걸 역전시키려고. 저게 RC 같은 건데 안에다 폭탄이 있고 저걸 무선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해서 적 전차 밑에 들어가서 폭파되는 겁니다. 소련이 만들었던 강아지 폭탄보다야 훨씬 과학적이에요. 와. 독일 어떻게 강아지를 써? 야만인들. 그래서 우리 정말 전략적으로 잘만 사용했으면 크게 성공했을 근데 거예요.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했고 와이어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잘 못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연합군들한테 노예게 됐거든요. 연합군들이 저 위에 타서 자기들이 RC 차 타고 노는 장난감용으로 했었죠. 그랬겠네요. 아 거기서 이제 개발된 게 아이들의 퀴즈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무기 보면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실패한 무기들도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시대 때문에 실패한 게 저기 지금 무탄피 소총이에요. 라디오 아닌가요? 손전등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게 총알이에요. 총알. 근데 무탄피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그 탄피가 나오잖아요. 총을 네. 쏘면. 근데 탄피가 전체 탄환의 3분의 2의 용적을 차지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쏘고 나서는 뭐 이제 또 회수할 수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총알을 또 화약으로 감싼 다음에 그 화약이 터지면서 총알이 나가게 한다. 네. 그럼 탄피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총탄을 소유할 수 있죠. 아. 저쪽 왼쪽에 있는 저 총이 앞에 기다란 막대기가 총탄 카트리지예요. 저게 하나에 50발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하나 꼽고 저 어깨 바지 있는 개머리판 부분에 카트리지 2개가 또 들어가거든요. 저 총 하나만으로도 150발이 들어가요. 우와. 근데 왜 실패해요? 이게 보니까 저 총알을 개발하다 보니까 총알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화약을 싸서 이렇게 총알을 만들었는데 쏘다 보면 총이 뜨거워지잖아요. 네.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는 이른바 쿡 오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걸 잡으려고 개발을 거듭하다 보니까 화약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느니 그냥 총 예. 탄피 있는 걸로 쓰는 게 낫겠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떡밥을 던져버렸어요. 뭐냐면 야 이거 개발하면 우리 미군 제식 소총으로 할게. 그래서 이걸 개발을 다 해놨는데 마침 개발을 딱 해놨더니 냉전이 끝났어요. 아이고. 미국이 야 우리가 예산이 없거든? 미안. 그러고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이 탄피를 많이 소지해야 돼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다시 그렇죠. 쓰일 예를 들어서 있겠네요. 만약에 비밀 작전을 하는데 탄피가 떨어지게 되면 그 탄피를 적군이 회수해서 이거 어느 나라 거네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밀 작전 같은 걸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네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점도 있었고 나중에 현우 씨 좋아하시는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에도 마린이 쓰는 가우스 소총이 네. 바로 이 컨셉입니다. 자 오늘 참 많은 무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 중에 혹시 나는 이 무기가 최고다. 다 자기 전공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활. 아. 결국 가장 길었던 게 구석기 시대인데 이거를 바꿔서 저 앞으로 밀어내준 게 활이죠. 저는 화약무기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약무기의 시작이 열병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냉병기에서 열병기로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전거리가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병기가 그 다음에 대단히 여러 형태로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열병기의 그 교체 그 시기가 저는 인류 역사의 무기 발달의 가장 결정적 시기가 아니었을까. 다음 이야기.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만나본 수많은 전쟁사들의 실사판. 영화로 만나는 전쟁 이야기. 검투사는 원래 인기 있는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 좀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요즘 말로는 기획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스포츠 스타였을 거예요. 격투기 네. 네. 오히려 그런 비슷해요. 아.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반란에 의해서 1700년대까지 통일이 저지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싸움 장면이 정말 리얼했어요. 네. 그래서 야 싸움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때 미국 내에서 젊은이들이 해군 항공대 지원율이 사상 최고였어요. 저거 보면서. 전 문방구에 퍼지기 시작한 게 F-14예요. 그렇지. 밀리터리 팬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고요. 이 영화를 모르면 전쟁사는 입에도 올리지 마라. 킹 타이거의 이름은 마치 그 여자분들한테 샤넬백과 네. 같죠. 아, 그 정도예요? 명품이죠.